7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OMC 발표가 있었죠. 0.25% 금리를 올렸네요. 예상과 똑같이.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귀에 꽂히게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기조가 있었어요. 기조. 그동안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포기했어더라도 우리는 인플레 파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어갔다? 흐름이 물가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서 굳이 경기가 알아서 경기를 빠그러뜨리지 않더라도 물가가 잡힐 것 같아. 그런데 실업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물가를 동시에 데이터 디펜던트 요걸 봐가면서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는 말하지 않을게.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 추후 봐서 0.25% 올릴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감이 오세요? 지금 SEC랑 똑같지 않습니까? 리플의 소송? 그쵸? 무언가 부분 승소? 이런 느낌이죠? 뭐 하나 남겨놓고 도구를 자꾸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감이 오시죠? 도구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에 꽂힌 상태에서 한번 슈안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매크로를 정리해 보시죠. 귀에 꽂힐 겁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방송이니. 자, 먼저 나스닥의 1분봉이에요. 1분봉.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0.12 약보합이었어요. 쭉 하락해서 눈치 보고 있다가 0.25% 금리 발표하고 인상, 쑥 상승, 그 다음에 기자회견과 함께 쭉 빠그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지켜보다가 상승으로 가겠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이었어요. 이것과 똑같이 코인 시장도 그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보시면 비트코인의 10분봉입니다. 똑같죠? 거의 똑같은 흐름입니다. 눈치를 쭉 보고 있다가 휙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요 상태라는 거죠. 아직까지 긴가민가해. 진짜 달려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 이유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은 0.12, S&P는 0.02. 거의 보합권. 흐름이 비슷하죠? 음봉, 바닥권에서 좀 놀다가 금리 발표와 함께 상승으로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쭉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쵸? 아직까지 증시와 코인 시장은 긴가민가해. 그에 반해 다우는 상승권에서 끝나다가 살짝 상승하고 끝이 났어요. 0.23. 현재 아시아 증시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니케이는 0.06 보합, 상해는 0.45, 항생은 1.2%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지표, 이 중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과연 FOMC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 보면 채권 시장 2년물이죠. FOMC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이에요. 이게 하루의 흐름인데요. 금리 올리네. 쭉 올렸다가 발표 후에 훅 떨어지고 다시 한번 더 떨어졌어요. 감이 오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고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하루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이시죠? 상승하다가 발표 후 쭉 떨어져서 시장 금리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있죠. 국채 2년물 이 참여자들의 흐름을 통해서 FOMC는 이제 금리 이슈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년물도 한번 볼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10년물 시장금리의 대표 기준이죠. 자, 보시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거의.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그러면 환율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원화가 강세입니다. 1270원. 원화가 강세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화와 달러를 비교한 거고요. 이게 내려가면은 원화 강세. 이게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원화 약세입니다.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이다. 원화가 강세이다. 그걸 나타내주는 게 원달러 환율. 내려가면 원화 강세, 즉 위험자산의 강세였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FOMC 이후에 오히려 살짝 꺾였다. 달러 약세로 판단했다. 원화 강세로 판단했다. 자, 엔화를 볼게요. 엔화는 조금 강세였어요. 이게 보시면 엔화가 쭉 약세였잖아. 그리고 내려가면은 엔화 강세, 올라가면 다시 엔화 약세. 찔끔 엔화 약세이다. 유가는 78.78달러 그 부근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깨지지가 않았죠. 즉 유가도 강세 흐름에 있다. 중요한 거는 위험자산의
강세 시그널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된다. 다만 주식과 코인은 진짜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언급을 드렸죠. 주식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달렸어.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딱 봐도 시장을 컨트롤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달려나갔는데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바닥을 치고 이렇게 급해가 달려나왔어. 그러면 시장을 부양하게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비둘교적인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0.2% 올리고 또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늘 그래왔듯이. 리플과 LCC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들의 설계자의 머리가 보여요. 우리는 가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물줄기는 거기로 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미디어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파월,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하다. 주식 코인 모두 소폭 상승. 파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있지만 신중할 것. 이 부분이 정리가 그나마 좀 잘 됐어요. 미국 금리 예상대로 0.25% 상승하였다. 한 번 남은 인상카드 실시간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결정된 게 없다. 9월 금리 인상 속단 막은 연준 의장 인상 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6월 물가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기대한다. 경기 침체 연내 금리 인하 없다.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6.2, 0.25% 확률은 23.1. 이게 갈수록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지나갔어요. 5월 달에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시장은 이미 반등에 나왔어요. 다만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연준 인사들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흔들어 왔다는 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미디어에서 온통 긍정적인 소식이 펼치게 되면 거래량이 급증할 겁니다. 이때는 모두가 예스할 때이죠. 이때는 우리는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일관되게 1년 동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매둘기랍니다. 매둘기. 매파와 비둘기. 이런 용어도 처음 보네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매파도 아니었고 비둘기는 아니었어. 시장이 봤을 때는 매파적인 신호도 있었고 비둘기적인 신호도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매둘기 파월에 시장은 9월 동결 무게. 연준 예상대로 금리 인상, 향후 방향성은 애매모호하다. 9월은 금리 인상 데이터에 따라 인상, 동결 가능성 열어두었다. 시장의 의견은 마지막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의 의견은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투자증권의 채권 전략 리스트, 김성수 애널리스트이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게 경기와 물가입니다. 경기에는 실업률, 고용,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마리 또 토끼는 물가를 의미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경기 경착륙, 고용의 훼손이 없이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강화가 되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100% 불가능해요. 그동안에는 경기를 포기하고 그러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경착륙, 고용의 훼손 없이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 이 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참고만 할 뿐입니다.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은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경기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는 인식이 변화하였다. 임금 상승률을 타겟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용 호조를 일부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기가 과열되더라도 지금 경기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리바이벌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 풀려나가고 있죠. 경기를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는 그 펀더멘탈 쪽으로 좋지 못하다. 그거는 미국권의 전통 상업은행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경기와 고용이 물가 안정의 건립돌이라는 기존 시각이었다면 근본 회의에서는 준수한 경기 환경 안에서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준금리도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와 고용 측면에서 연준의 억제 의지가 약화가 되었다. 인위적인 경기 둔화 유도성의 필요성이 약해졌고 6월 근원 물가는 둔화폭이 확대가 되었다. 한쪽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살리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준의 입장이다.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쵸?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홈페이지입니다. 연준 FOMC 성명 발표 보도자료이거든요. 깔끔하게 짧게 보시죠.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입니까? 그래서 여기 페드 와이어와 페드 나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지요? 우리는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고 있다. 듣고 듣다 보면 귀가 뚫립니다.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이 방송의 핵심 포커스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 활동 및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인상은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2%, 여기에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률 2%못 맞춥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분으로서.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요게 마무리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추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노동시장 상황, 고용, 경제 성장률,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뉴욕 연은장, 윌리엄 존스, 마이클 바, 리플의 고문이었죠. 마이클 바가 부의장으로 참여를 또한 하였다. 그리고 크리스토 월러, 연준 이사이죠. 늘 시장에 나와서 헷갈리는 말을 던지시는 분. 이렇게 FOMC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표, 밸런스 시트 이거를 계속해서 줄이겠다 하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연준의 밸런스 시트이다. 못 줄인다. 줄인다 그랬는데 못 줄였다. 줄인다 그랬는데 고작 요만큼 줄이고 다시 늘릴 확률이 높겠죠. 시간차를 두고. 이유는 이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늘 크게 판때기를 그려나가면서 이 잔파도에 꿀벌의 날개짓에 집중하면 큰 벌의 목적지, 꿀벌이 꿀을 따러 가잖아요. 이 목적지에 가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뚫릴 겁니다. 캐나다 금감원에서 예금기관과 보험사를 위해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지침을 발표하였다. 암호화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죠. 캐나다 금감원에서 이게 뜻하는 말은 뭐다? 결국 금권들도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을 구체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그 지침안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나다가 유럽, 영국, 홍콩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거를 좀 더 제 기준으로 풀어보잖아요. 이거는 암호화폐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두 가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금기관과 보험사를 위한 초안 지침으로 암호화폐 자산 노출의 규제적 처리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여기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합니다. 바젤 1, 2, 3 돈의 가치를 산정하는 곳입니다. 코인 시장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야, 그건 실체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이런 거는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새로운 은행 표준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 금감원 그 홈페이지로 직접 가보시죠. 금융기관 감독실. 캐나다 금감원은 암호 자산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접근 방식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본 처리에 대한 연방 규제 예금기관과 보험사를 위한 두 가지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바젤위원회, 은행 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 BIS, 얘네가 12월 암호화 자산 노출에 대한 새로운 은행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 초안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공개 협의를 위해 공개된다. 이 지침은 2025년 초에 발효되는 2022년 8월에 발표된
암호화 자산 노출의 규제 처리에 대한 임시 공고를 대체합니다. 결국 2025년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상당히 많은 그런 중요한 모멘텀들과 이슈들이 모여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결제은행으로 가볼까요? 국제결제은행에서 12월 16일 날 토큰화된 전통적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여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은행 노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설명합니다. 이 표준은 바젤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까지 구현하기로 합의한 통합 바젤 프레임워크입니다. 추후 이 보고서는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IS에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정성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자, 그래서 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큰화 전통자산 또는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는 암호자산일 것. 이 부분과 함께 분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암호자산,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기본적으로 기존 바젤 규제 체계에 따라 자본 규제를 적용하되 인프라 취약성 발견 시 추가 자본을 부과한다. 자, 그룹 2를 보면 토큰화된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무담보 암호자산 등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1.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포지션 상계를 허용하여서 순 포지션에 100% 자본을 부과한다. 총 익스포저 한도 규제. 자, 그래서 이행시기 및 향후 계획은 2025년 1월 1일로 설정하였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네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제가 꾸준히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은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메이저 은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0개 은행 중에서 2개 은행만이 암호화폐 익스포저에 노출되어 있다. 전 세계 은행의 20%,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 그리고 그 노출되어 있는 20%, 10개 중에 2개 은행들조차도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40%, 코인베이스가 30%, 이더리움이 5% 미만을 차지했는데 그 비중은 너무나 약소합니다. 총 익스포저 중 암호화폐 비중은 0.014, 암호화폐 총 숙탁 규모도 익스포저의 0.005, 그리고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 감이 오시죠? 제가 왜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최소로 성장하는지 이제 BIS를 통해서 그 가치가 부여가 되고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존을 위한 투자예요. 다음 문명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축의 전환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다. 그거를 또 한 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흔들거림, 그게 바로 저는 꿀벌의 날개짓사라고 보고 있어요. 꿀벌은 어디로 가죠? 꽃으로 가잖아요. 꿀벌은 꿀을 따기 위해서 꽃으로 옵니다. 우리는 꽃으로 가서 기다려야 돼요. 물줄기가 글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탈리아 중앙은행 폴리곤과 자산 토큰화 지원 프로젝트. 자, 끊임없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누구랑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존합니다. 퍼블릭은 프라이빗이건 이미 설계 작업은 끝내놨어요. 여기 민간에서 또 집행하는 게 있으시겠죠? 그쵸? 지금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세일, 도매권에서, 금권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도 진행하는 게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자산 토큰화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산의 토큰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기관들의 토큰화된 자산 활용을 돕기 위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퍼펙트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완벽한 중앙화된 금융. 그 시스템을 저는 디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시작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금융혁신 아이디어 개발 센터인 밀라노 허브는 금융기관이 디파이 및 토큰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폴리곤 랩스와 디파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나왔다. 감이 오시죠? 지난 방송을 보시면 이 흐름이 보인다.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토큰화가 됩니다. 분산 장부를 통해서, DLT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원툴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자, 기관 투자자 74%, 내년 암호화폐 투자 늘릴 계획, 니켈 디지털 조사.
저는 큰 그림에서 74%가 아니고 10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74%가 언급되지만 추후 큰 그림 100%, 내년에 74% 암호화폐 투자 늘릴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관 투자자와 자산 운용사의 4분의 3이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의 기관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가 참여했다. 큰 그림에선 100%겠죠. 그리고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이 이제 법안 마련과 함께 기관애들이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 놔서 그걸 수도꼭지로 잠갔다가 풀고 있는 과정이겠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의 법률 수석인 스튜어트 알더루티는 SEC 리플의 판결 항소, 획기적인 승리를 더 키워줄 것이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SEC 항소에 대한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 항소는 리플사의 규제 당국에 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알더루티는 리플이 투자 계획이 아니라는 판결은 법에 충실한 적용이었다고 생각하며 항소 법원은 그것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큰 범위로 증폭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 또한 참고만 합니다. 이유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오늘 FMC를 통해서도 설계자의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것 또한 뭐다? 그냥 그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이미 11년간 방송을 시작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혈관이 확장해 나가는 걸 언급을 드렸어요. 실제 XRP가 기간 투자의 판매량이 늘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1세대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 돈이 그 즉시 이동하는 가치의 인터넷.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걸 웹3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디파이, 이거를 사실 완벽한 중앙화된 파이낸스. 이 확장의 일환에 있다. 요리 큰 그림을 보시면 그냥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겠지요. 리플, 몬테네그로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지속 추진 중이다. 통화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이 CBDC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 소매, 도소매, 그리고 스테이블, 요 코인에 대한 공존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들 또한 수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지 않을까. 그게 IMF와 BIS와 각국 중앙은행들과 각국 금권들과 현재 조율이 진행되고 있겠죠. 설계는 끝내놓고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는 확장의 일환이다. 7월 XRP 스텔라 솔라나 투자 펀드 운용 자산 규모 급증하였다.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반기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 시그널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DC 비접촉 결제를 지원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CBDC 이 나이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접촉 결제 기능을 추가하였다. 보시면은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설치를 한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으면 개찰구 상단 안테나가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읽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결제할 때 하이패스와 비슷한 거죠. 즉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 나이지리아에서 이 CBDC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비접촉 결제를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렉산드로 오타니 비아니, 이분의 트위터인데요. 이분이 경제학, 오스트리아 경제대학 언급하고 있는데 참고할 건 뭐냐면 2022년 블랙락의 보고서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의 비중이 무려 84.9, 엄청나죠? 9.06이 주식, 6.04가 채권이다. 조만간 비트코인이 모든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비트코인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비중을 영문으로 좀 보면 대단하죠? 이게 의미하는 말은 상징적인 건 뭐다? 비트코인을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했지만 코인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저는 언급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세상이 오고 있다. 토큰의 세상이 오고 있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고 있다. 4차 산업의 세상이 오고 있다. 블록체인과 분산업장의 세상이 오고 있다. 종이에서 0과 1의 데이터에 가치를 입힌 세상이 오고 있다. 귀에 꽂히시죠? 듣다 보면 귀가 뚫립니다. 자, 질문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채굴,
이 부분은 하나의 산업군으로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다 좋게 보고 있다. 저는 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각 섹터별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오래되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보셨던 분이시죠. 형, 아침에 방송 바꿨어? 이분 제가 분명히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전하고 저녁에 방송을 하잖아요.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찾아보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끊임없이 또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게 방대해지니까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CD 토큰 발행 관련해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비교문을 테더랑 USDC 비교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테더와 USDC는 상호 간에 호환이 안 되고 한국 자체 발행 CD 토큰은 호환이 가능하다고 기사에 나오는데 외부 송금만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듯하다. 매경 기사이고 3일 전쯤 본 것 같은데 유로클리어망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금 토큰 시대에 열린다. 은행권 열공 중이다. 예금도 토큰화 시대가 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은행권도 열심히 준비 중이다. 이 기사 하나 내용만 보더라도 내공이 있는 기사예요. 그리고 제 방송을 정말 초기부터 보셨기 때문에 내공이 많이 올라오신 걸도 여러분들도 감지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내공의 깊이가 올라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한 좋은 내용의 기사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안정성 높은 예금 토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CBDC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예금자는 예금 토큰으로 결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최근 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예금 토큰, CD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이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결제일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청산이 되는데 이 지급 결제 과정을 분산원장, 블록체인화해서 고객과 카드사와 은행 사이에 돈 대신에 CD 토큰이 오가는 방식이다. CD 토큰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개념 증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시중은행들이 CD 토큰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유는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 행사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부터이다. 자, 기존 화폐 2층 시스템을 본떠서 만들어진 게 CBDC와 CD 토큰 구조이다. 오래전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시중은행이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통해 결제를 하고 이후에 은행들이 모여서 청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은 청산소 역할을 중앙은행이 한다. 이 같은 구조의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에 기존 발행 어음, 예금을 CD 토큰이 대체하고 이를 청산하는 과정은 CBDC를 주고받아 해결한다. 자, 쉽게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귀에 꽂히실 겁니다. 예금 토큰이라고 하죠. 예금자는 예금 토큰으로 결제한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로 결제를 한다. 즉 CBDC를 기반으로 한 발행된 토큰이겠죠. 그쵸?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죠? 피델리티가 떠오릅니다. 유로클리어를 언급드리면서 피델리티를 언급을 드렸어요. 전세계 금권이 참여했던 자체 금융기관의 자체 그 망을 통해서 발행되는 토큰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예금 토큰은 시중은행이 발행을 하고요. 신뢰담보는 중앙은행이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예금 토큰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점은 블록체인상에서 금융거래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기준금리라 그랬죠?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그리고 하루짜리 콜금리가 있습니다. 은행 간의 결제가 하루짜리 결제되는 콜금리가 있고 요거는 91일물 3개월짜리 금리로 확장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1년째 통화안정증권, 3년째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 이게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다시 이게 기준금리로 연동이 된다는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콜금리. 이 콜금리는 뭐냐면요. 제가 내 친구한테 한국에서 돈을 보냈어. 부모님한테 돈을 보냈어. 내 계좌에서 돈을 보내면 돈이 바로 이동하지 않아요. 메시지만 이동합니다. 은행이 3시 반에 문을 닫고 그때부터 막 정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청산하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잔고가 좀 부족해. 이때 야 옆에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돈이 좀 부족하거든? 하루만 빌려줘. 그게 콜금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은행에서 우리 어머니 뭐 농협으로 보내거나 또는 우리 은행에서 다른 사람 어떤 뭐 하나은행으로 보내게 되면 이걸 은행끼리 계속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3시 반에 문을 닫고 지들끼리 정산을 해. 그때 맞추는 거야. 맞춰서 최종만 청산을 한다는 거죠. 결제를 하고. 그쵸? 그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으로 언급이 되다가 추후 CBDC를 통해 결제가 된다. 이리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쉽겠죠.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열공 중이다.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예금 또한 토큰화가 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뭐죠? 그 즉시 지금처럼 하루짜리 콜금리가 되고 마지막에 청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돈을 보내면 그 즉시 돈이 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산이 바로 그 즉시 되는 시스템. 그것을 바로 스위프트 2.0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차근차근히 준비되어 오고 있다. 기사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하다. 사실 이거는 명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걔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매형 CBDC,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은행망에서 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 바로 금융기관, 상업은행이 사용하는 것이죠.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성과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도매, 소매, 도소매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이게 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CBDC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강하다. 심지어 USDC는 블랙록, 그리고 미국의 연준, 단기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시차를 두고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질문사항이신데요. CD 토큰을 통한 결제는 은행끼리 중앙은행이 발행해 담보가 확실한 CBDC만 주고받으면 최종 정산이 된다. 반면 USDC와 테더는 서로 청산 과정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는 1대1로 교환되지 않는다. USDC와 테더. 그러니까 결국 불안정성을 조금 부각시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 또한 기반 과정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결이 되잖아요. 분명히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을 겁니다. 추후에 그 과정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스위프트 2.0 망을 통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과 코인과 NFT와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조각화가 돼서 STO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드러나지 않을까. 저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CD 토큰은 은행 입장에서 지금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느낀다. 이 말을 좀 뒤로 풀어볼까요? 완벽히 180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장부의 공유예요. 전 세계 회계장부가 공유되는 시스템입니다. 대중들한테는 이런 말을 또 안 해주죠. 중요한 건 뭐다? 전 세계 회계장부가 공유가 되고 그 즉시 가치가 이동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문명의 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G캐시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CD 토큰의 경우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 익명성 기술이 반드시 탑재가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개인정보 통제이겠죠. 그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로클리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로클리어 예탁결제원, 주식과 채권을 기반으로 증권으로 확장돼 나가는 부분이죠. 방금 전에 언급되는 CD 토큰은 바로 단기물, 레포 또는 단기물과 관련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 유로클리어는 조금 더 확장해서 주식과 채권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 회계장부가 연결되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CD 토큰은 한국은행과 CBDC와 연결되는 시스템, 내부망과 외부망, 그리고 주식과 채권과 증권, 그리고 현재 돈, 지금 은행을 기반으로 한 예대마진, 단기금리, 콜금리 이쪽으로 파생되지 않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것 또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들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것 또한 확인을 시켜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추후에 예탁결제원은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국제증권 예탁결제기관으로서 1968년에 설립되었다. 국내 및 국제 채권, 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 펀드의 국경 간 거래의 결제 및 관련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연관되어 있겠지요. 그 망이 하나로 연결될 테니까. 내부망과 외부망, 자체망과 외부망. 그 시스템은 혈관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회계장부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요. 추후에 아마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눈앞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로클리어의 타임라인 조만간에 나온다. 이 그림을 보시면 통합기자, 증권사, 채권 결제 시스템 보게 되면 국채, 대금이 왔다 갔다 하죠. 증권사하고 함께. 그리고 통합 원화계전, 통합 외화계전. 그리고 외국 환, 증권사 브로커. 요게 연결되는 국채 통합계좌 운영 시스템이죠. 요게 연결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로클리어, 그리고 한국의 예탁결제원, 미국의 DTCC. 다 이것 또한 공유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고로 유로클리어에서 이르면 연내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 채권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것도 3월달입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이미 얼마 되지 않았죠? 6월 21일입니다. 보시면 유로클리어가 올해 DLT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 및 결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로클리어가 프랑스 중앙은행 등과 함께 채권 거래에 CBDC 및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즉, CBDC와 채권 거래가 또 연동이 돼야 되겠죠. 채권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결제는 CBDC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 간에 있어서. 그쵸?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예금 토큰만 언급을 했지만 그들 간에 결제가 될 때는 또 CBDC로, 도매용 CBDC로 결제가 되겠죠. 그거를 운반하는 건 뭐다?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건 뭐다? 바로 XRP 하나입니다. 송금과 결제, 환전. 여기서 또한 그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당위성,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메가 팽창하는구나. 꿀벌은 꿀을 딸 수밖에 없겠구나. 꿀을 따러 이 꽃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꿀벌의 날개짓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꽃의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다. 그러면 꿀을 따러 올 것입니다. 물줄기가 미친 듯이 오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